失礼ながらお嬢様、こんな簡単なこともお分かりにならないなんて、それでもお嬢様はプロの刑事でございますか？正直ズブの素人よりレベルが低くていらっしゃいます。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라는 드라마 작품이고요. 나조토키와 디나노 아토데를 줄여서 보통 나조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소설은 3권으로 완결되어 있고 1권의 내용 일부랑 오리지널 스토리로 드라마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등장하는 핵심 캐릭터는 3명이 있습니다. 우선 카자마츠리라는 이름의 경찰이 있는데 직책은 경부고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역할.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오답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대부분 살인사건이거든요. 근데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고 범인이 누구냐, 뭐 이거를 찾아 나가는 건데, 카자마츠리는 딱 현장을 보고서는 이 사건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카자마츠리가 하는 말은 그냥 제외시키면 된다, 뭐 이런 캐릭터고, 특이점이라면 놀라지 마세요. 경찰이라 했잖아요. 드라마에서는 40세가량의 뭐 미남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흰색 정장 같은 걸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견기업 카자마츠리 모터스의 후계자라는 설정이에요. 카자마츠리警部は中堅自動車メーカーカザマツリモータースの御曹司。年商500億ちょ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무슨 자동차 회장 아들이 경찰이다, 뭐 이런 설정이죠. 뭐 독특하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은 항상 틀린 말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사건은 누가 해결하냐면 부하가 있습니다. 호쇼 레이코라는 여자 경찰인데 외모는 이렇게 생겼고, 평소에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나오거든요. 낮에는 이제 카자마츠리와 이제 현장에서 이런저런 수사를 하고는 퇴근해서 딱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つまり正真正銘のお嬢様。 요렇게 공주 드레스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복장을 갈아입어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가정집 맞고요. 레스토랑 아니고요. 네. 이 호쇼 레이코는 설정이 세계 굴지의 대기업 호쇼 그룹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는 설정이에요. 뭘로 돈을 벌었는지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세계 최대의 초거대 기업의 딸이다, 이런 설정입니다. 경찰이. 근데 경찰에서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부하 직원인 줄 아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외동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캐릭터는. 근데 먼저 소개한 고참 카자마츠리 경부는 부자기는 부자야. 뭐 자동차 회사 후계자니까 부자죠. 그런데 나는 대놓고 나는 부자, 뭐 이런 캐릭터고, 호쇼 레이코는 몇백 배 큰 회사 후계자지만 비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설정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もちろん宝生グループと比べたら資産は1000分の1にも満たないんだけど。 그럼 이 호쇼 레이코라는 아가씨가 사건을 해결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시면은 옆에 검은 복장에 다소곳이 손을 모은 남자가 있죠. 이름이 카케야마라는 집사인데 이 사람이 사건을 해결해요. 부잣집이다 보니까 이제 호쇼 레이코를 전담으로 맡는 집사가 있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낮에도 막 몰래 미행을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이 집사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건의 힌트를 찾고 풀어나가고 뭐 이런 설정인데, 제목이 이제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잖아요. 호쇼 레이코가 사건 수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은 집사가 옆에서 묵묵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失礼ながらお嬢様、何かしら。この程度の真相がお分かりにならないとは、お嬢様アホでらっしゃいますか？ 보셨죠? 이 회마다 멘트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데, 호쇼 레이코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게 뭐라는 거야? 라고 하다가
야, 그럼 너 범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야?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때 집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식사 중이니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 하지요. 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거죠. 謎解きはディナーの後にいたしましょう。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에피소드별로 사건이 달라지고 뭐 전반적인 핵심 스토리는 없어요. 컨셉이 그냥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하고선 식사도 끝내고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 뭐 커피라든지 뭐 즐기잖아요. 티타임을 가지잖아. 그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 설명은 끝난 것 같으니까 예시로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욕조에서 한 여성이 기묘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름은 카미오카 미키, 28세고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나와요. 카자마치리 경부는 이제 욕조에 얼굴이 반쯤 드러난 모습을 보고선 아, 이건 사고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먼저 카자마치리는 오답노트라고 했죠. 그럼 뭐다? 살인이다. 사고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후 죽은 여성이 물 밖에서 살해당한 후에 이제 물 속에 넣어진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이 평소에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자로 추측되는 3명의 남성을 수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남성은 이제 요네야마라는 남성인데, 이 죽은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면서 사귀는 사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나는 사귀고 있어, 여자랑. 근데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2시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자는 1시까지 그 회사 직원들이랑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회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은 야스다라는 31세의 무직 남성인데, 죽은 여성이 이 남자는 살짝 뭐랄까 돈줄 이런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밥도 얻어먹고 선물도 막 얻고 했는데, 뭐 더 이상 이제 돈 나올 방식이 없다 보니까 뭐 이 남자 차도 팔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돈을 뜯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남성은 마스부치라는 57세 대학 교수인데, 몇 번 이 여성과 뭐 데이트를 하고 뭐 돈도 뺏기고 했긴 했는데, 뭐 그렇게 우리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살짝 패션에 대해서 남다르고 관심이 많다. 패션학과 교수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독특하시죠, 눈썹이. 이때 아까 말한 카자마츠리 모토스의 후계자인 경부가 뭐 혹시 그럼 타고 다니시는 차는 뭐냐 이렇게 묻는데, 아, 지금 차를 팔고 이제 새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いはいはいはい今はっきりと分かりました 일단 유력 용의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사건 발생 장소에서 특이점이라면 죽은 피해자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뭐 옷이며 모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모자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돼요. 確かにここに1箇所だけ空いてますね 그래서 호쇼 레이코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평소 죽은 여성과 관련이 있는 모자 전문가도 부릅니다. 자문을 구하려고. 근데 모자 전문가는 저 죄송한데 지금 제가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기가 좀 곤란한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호쇼 레이코가 나 호쇼 레이코인데 내가 부르는데 안 와? 하니까 아이고 가야죠 하면서 그 모자 전문가도 급하게 차를 몰고는 달려와요. 言わないわよね。これは霊光城様。今あるものだけでもいいからすぐに持ってきて。かしこまりました。今すぐお伺いいたします。 하여튼 그러면서 당신이 예전부터 죽은 여성에 대해서는 좀 알았잖아. 모자 전문가고 패션 전문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아는 거 없어? 모자는 왜 가져갔을까? 하면서 묻는데 뭐 결국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가 흐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것도 누가 범인이지? 라고 하는데 집사가 한마디 해요. ひょっとしてお嬢様の目は節穴でございますか？ 이렇게 그러면서 이후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는 뭐 이런 구성이에요. 드라마가 쭉 에피소드마다. 자, 우선 등장인물은 뾰로롱
나왔죠? 힌트는 사라진 모자는 밀짚 모자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몸을 담그고 죽어 있는 여성, 이게 힌트라면 힌트인데 저는 사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누가 범인인지는 절대 못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진실이 어째 되냐면 여성이 물속에 이제 몸을 담그고 죽어 있었죠. 범인은 여성을 물속에 담그는 과정에서 눈에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를 빠뜨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집안에 있던 밀짚 모자를 뜰채 마냥 이용해서 찾았던 겁니다. 밀짚 모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좀 나 있으니까 이제 틈 사이로 물이 빠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뜰채처럼 해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찾았던 건데, 근데 이게 젖은 모자를 다시 이제 올려두면 의심을 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빈자리가 생겼던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콘택트 렌즈를 굳이 찾아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냥 물을 그냥 쫙 빼버리면 콘택트 렌즈가 밑으로 수저로 빠지면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찾아야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운전을 해서 이곳까지 왔고 다시 돌아가려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망 추정 시간이 2시라고 했잖아요. 새벽 2시. 뭐 어둡기도 하고 렌즈가 없으면 운전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유력 용의자 3명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선 한 명은 새벽 1시까지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이 안 됐겠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자한테 평소에도 막 돈을 뜯기고 차도 팔고 해서 차가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은 새로운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차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용의자가 없잖아. 근데 한 사람, 등장인물 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자 전문가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사실 모자 전문가의 딸이 이제 죽은 여성의 후배인데 평소 따돌림을 당하다가 못 견디고 자살을 해서 복수를 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비해서 이제 왜 범인인지에 대한 설명은 살짝 아쉬워요. 그런 힌트도 잘 안 주거든요. 그냥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실 왜 이 사람이 범인인지 그냥 설명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과정에 집중하시고 범인은 좀 약간 너그럽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튼 이건 예시라고 했죠. 대충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에피소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요시모토 히토미라는 여성이 다세대 주택 3층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죽어 발견이 됩니다. 헌데 특이점이 방 한가운데 있음에도 신발을 신고 죽어 있는 거예요. 부츠죠. 이게 무릎까지 오는 긴 신발, 막 끈이 달려있는 긴 신발을 신은 채 죽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카자마츠리 경부는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범인이 밖에서 죽인 후에 집 안에 들고 들어온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아니라는 거죠.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6시쯤이라고 나오는데 무언가 목이 졸려 죽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런데, 우선 건물 관리인이 집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죽은 여성이 집으로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와요 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어, 이 여자가. 근데 예,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는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일본에 보면은 막 오카에리 하면은 다다이마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오카에리 했는데 도모 하면서 뭐 스쳐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옆집 남성의 증언인데, 6시쯤에 옆집 여성이 다다다닥 하면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평소에는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주변 시선 이런 거 좀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민폐 같은 거 안 끼치려고 하는 게 있잖아. 아무튼 이 정도 증언이 추가되고 이후 집을 딱 조사하는데 어느 열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죽은 여성이 과거에 사귀던 남성의 집 열쇠라는 걸 알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로 있는 모양이죠. 사진 속에 이제 남자를 찾아가서는 당신이 예전에 사귀던 여성이 죽었는데 혹시 아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나는 이미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 중이고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도 저는 방금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도 죽은 여자 집 열쇠가 있을 건데 그 여자 집에도 우리 집 열쇠가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듣고 보면 맞는 말이죠. 뭐 헤어질 때 만나서 우린 오늘부터 이별이야, 뭐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냥 뭐 서로 연락 안 하다가 뭐 어영부영 헤어지거나 뭐 전화나 문자로 뭐 통보하듯이 헤어지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남는 경우가 있는 건데, 뭐 이 남자는 뭐 벌써 옛 연인은 있고 이제 새로운 여성과 교제 중, 뭐 이런 거죠. 자, 사건의 진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습니까? 집 앞에서 만난 관리인일까요? 아니, 옆집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역시나 제일 의심 가는 거는 헤어진 남성이겠죠? 자, 모르시겠다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말은 들어야 돼. 失礼ながらお嬢様、やはりしばらくの間引っ込んでおいてくださいますか。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수수께끼 풀이는 제가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알려드릴 텐데, 무슨 소리지? 제가 예시로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먼저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된 걸까 과정을 알아나가는 그 부분에서 재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ただまだ食事の途中でございます。謎解きはディナーの後にいたしましょう。 죽은 여성은 사실 약속이 있어서 집 밖을 나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던 중에 집에 뭔가 놔두고 왔네 하고는 다시 집에 돌아갔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인이 어서와요 라고 했는데 여성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물건 가지러 들린 거잖아. 그래서 다녀왔습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찾아야 되니까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간 거고, 옆집 남자가 다다다닥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근데 집에 왔는데 신발이 무릎까지 오는 부츠네. 이걸 다시 언제 다 벗고 다시 신어. 그래서 그냥 물건만 들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기어서 방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과거 헤어진 남자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죠. 그 여성이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남자가 새로 사귄 여자, 이 여성이 범인이라는 건데, 왜 이 여성이 그 집에 있었냐면, 남자친구가 그 여자 열쇠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서 그 열쇠를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는 막 모르는 여자랑 찍은 사진도 액세서리로 붙어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남자 혹시 나 말고 다른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물건을 그냥 뭐 테이블이라든지 어디 올려두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서랍 깊숙한 데 넣어뒀을 건데, 이 여자도 약간 의심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남자친구 집에 와가지고 막 뒤져봤겠죠. 그러다 발견을 한 거겠죠. 아닌가? 하여튼 살짝 의심이 좀 있던 여성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진 속에 옛 여자친구 집도 찾아가게 됐던 건데, 범인은 밖에서 여자가 집을 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몰래 들어가서 혹시 아직도 사귀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증거를 찾았던 건데, 죽은 여성이 밖을 나갔다가 하면서 물건을 가지러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릎을 꿇고는 막 기어가다가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성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렇게 되자 당황한 범인이 우발적으로 손에 집히는 뭐 끈 같은 걸로 여자 목을 졸라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인데, すると次の瞬間、予想外の光景が飛び込んできます。吉本ひとみが四つん這いで部屋に入ってきたのです。 조금 가볍죠.
그 범인의 동기라거나 뭐 이유랄 수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해도 죽은 여성이 왜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걸까 추측하는 과정이 저는 좀 그럴듯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매력은 그런 가벼운 부담스럽지 않은 요소에 있다고 보고 어때요? 슬슬 좀 스며드시나? 이 작품의 매력에? 자, 그럼 보너스로 한 편 더 하고자 하는데, おや宝生君随分食い入るように見ているね 어느 젊은 정치인이 호텔방에서 이제 팬티만 입은 채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사죄하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던 정치인을 재떨이로 가격해 죽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뭐랄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때려가지고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근데 혈흔의 흔적으로 봐서는 죽은 이후 시신의 옷을 벗겨낸 것이란 걸 알게 되고, 그 호텔방에는 예비로 준비한 다른 정장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발도 사라져요. 카자마츠리 경부는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또 추리를 말하는데, 이건 어느 비밀 조직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고 본보기로 치욕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뭐 오답노트고 뭐고도 아니고 그냥 아닌 것 같죠? 그냥 들어봐도 사망 추정 시간은 11시쯤으로 나오는데, 당시 호텔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11시 30분쯤 키가 한 180쯤 되는 거구의 어떤 사람이 호텔방에서 나가는 걸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がっしりした感じでロングコートを着てましたね。あと帽子もただならぬ雰囲気が漂っているような。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경찰들이 이제 용의자를 찾던 중에 정치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키가 180이 넘는 거구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범인이 아니냐라고 추궁하게 되는데, 이 남성은 오히려 하는 말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여성이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서로 말이 다르죠. そしたら先生の部屋に。それは何時くらいですか？確か 들어갈 때는 160가량의 여성인데 나온 사람은 한 180 정도 되는 그런 건장한 남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중요한 힌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중 알고 보니까 이 정치가가 여성 편력이 심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관련 용의자가 또 3명으로 추려지게 되는데, 우선 사와다 L이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키는 160가량이고 정치인과 사귀고 있긴 하지만 진지한 관계까지는 아니다 라고 나와요. 하지만 둘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둘이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해변에서 뭐 사진도 찍고 한 걸 뭐 보여주거든요. 사이가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정치인이 바람기가 많았던 것도 알고 있었고 딱히 신경 쓰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드는 해외여행이랄 수 있겠죠. 다음은 마유즈미 코우조라는 여성인데 죽은 정치인이 속한 정당 간부의 딸이다 라고 나와요. 최근에 이제 소개로 알게 되어서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여성도 키가 한 160가량이고 살짝 프라이드가 높아 보입니다. 키워드는 간부의 딸. 마지막 여성은 사이토 아야라는 여성인데 직접적으로 죽은 정치인과 연관이 있진 않지만 선고사무소 스텝 중 유일하게 키가 170이 넘는 여성이라고 나옵니다.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없었냐라고 묻는데, 회식 자리에서 2차로 볼링을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치인이 정색을 하면서 볼링은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키워드는 볼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모두 나왔습니다. 용의자와 힌트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보고 계시는데, 누가 범인일까요? 앞서 소개한 2가지 에피소드를 토대로 너무 심각하게 말고 가볍게 이제 즐겨주시면 되는데, なんということだ、宝生玲子。ここ最近影山に頼っていたばかりに刑事としてのメンツもお嬢様としてのプライドも忘れ去ってしまったか。 사망 추정 시간 전후에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동일인이면서 범인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때는 160이지만 나올 때는 180이라는 거잖아요. 키가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죠.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구두를 범인이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걸까 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바로 키 높이 구두는 정치인의 것이었어요. 사이토 아야의 증언을 보면은 정치인이 볼링 치러 가는 걸 싫어했다.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볼링을 치러 가면 신발을 갈아 신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20cm가량 되는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게 좀 발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키가 작은 걸 좀 콤플렉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은 범인은 정치인을 죽인 후에 변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옷이며 막 신발이며 모두 벗겨서 입고는 외투도 걸치고 키높이 구두도 벗겨 신고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키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려보면 나간 사람이 키가 180이었으니까 우선 키가 이제 170이 넘는 사이토 아야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 되는 건데 여기서 왜 이런 범행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또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이 이제 평소 여성 편력이 있었다는 것과 키 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힌트인데 정치인이 호텔방에서 이제 범인과 대화 중에 자신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된 거였어요. 당황한 정치인은 이제 사죄하듯이 엎드려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 범인의 눈에 정치인의 키 높이 구두가 발견이 됩니다. 아나운서인 사와다 에리는 평소 정치인과 뭐 해외여행도 가고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었었잖아요. 근데 바닷가 해변에서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있을 일은 없죠. 맨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와다 에리는 정치인이 키가 작다, 이걸 알고 만났던 거고 평소에 바람기가 많은 것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근데 최근에 만나게 된 마유주미 코우조는 그렇지 않았죠. 정치인의 딸이다 보니까 나름의 프라이드도 있었고 그래서 죽은 정치인도 잘못 보일까 싶어서 막 엎드려 사죄를 했던 건데 그때 뭐야 이 남자 키가 큰지 알았는데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있었잖아. 와, 이 남자가 바람만 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걸로 나를 속이고 있었네 해서 순간 욱해서 잿더리로 탁 내려쳐서 죽이고 만 거였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범인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드라마 에피소드 10편 중에 기억에 남았던 3편을 소개했고요. 중심 스토리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도 다음 시즌을 예고하듯이 결말이 나요. 책 같은 경우는 1, 2권은 21세기 북수, 그리고 3권은 아르테에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출판사가 다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3권으로 완결인데 마지막을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건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카자마치리 경부는 본청으로 승진을 하면서 호쇼 레이코와 헤어지며 마무리가 돼요. 이게 일본에서는 수수께끼 풀이 어쩌고 하면서 시리즈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이제 미출시인 걸 봐서는 아마도 호불호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해요. 메인 스토리가 없는 작품이다 보니까 추리 소설이라는 느낌보다는 수수께끼 풀이집을 읽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배우분들 연기도 재밌었고 소설에 없는 오리지널 에피소드도 있어서 책을 먼저 접하신 분들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